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불타버린 집에서 발견된 모자에 시신과 함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대학 교수와 미혼모, 그리고 6살 아이 사이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과 함께 얽힌 결혼 약속의 배신,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베테랑 형사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은 한 달 전 깊은 밤이었다.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14층 건물의 8층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실내 전체를 뒤덮은 연기와 그 흐름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화재 진압 후 소방관들이 실내를 점검하던 중 발견한 것은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다. 거실 한편에서 심하게 탄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여성용과 아동용으로 보이는 모자 2개가 떨어져 있었다. 시신의 상태는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지만 체격과 함께 발견된 물품들을 통해 성인 여성과 어린 남자아이로 추정되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주변 주민들은 이미 아파트 앞 광장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 중 누구도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몇몇 주민들은 가끔 여성과 어린아이가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신상 정보나 생활 패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정말 조용하게 사시더라고요. 인사도 거의 안 하시고. 아래층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주민이 수사관에게 증언했다. 가끔 아이 뛰는 소리 정도만 들렸지 다른 소음은 전혀 없었어요. 인천 연수경찰서 강력계 소속 박민수 경위는 30년 가까운 수사 경력을 가진 베테랑 형사였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며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는 시신들의 경우 대부분 연기에 질식하거나 화상으로 인한 사망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시신의 위치와 자세가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국가수의 부검 의뢰부터 넣어야겠어요. 박경희가 함께 출동한 후배 형사 김성우 경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주변 탐문 수사도 좀 더 꼼꼼히 해봐야겠고. 김성우 경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로 박경희와 팀을 이뤄 여러 사건을 해결해온 믿을만한 동료였다. 그는 현장을 정리하며 감식반이 수집한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탑모자 2개, 녹은 플라스틱 조각들, 그리고 화재로 인해 변형된 가구 잔해들이 전부였다.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예비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두 시신 모두 화재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사망 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즉 누군가가 이들을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는 의미였다. 이거 완전히 판이 바뀌었네요. 김 경사가 부검 결과서를 읽으며 말했다. 단순 화재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었다는 거네요. 박경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3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이런 치밀한 증거인멸 시도는 보통 가까운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특히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경우 더욱 그렇다. 주민등록 등본부터 떼어봐. 박경희가 지시했다. 그리고 그 집 임대차 계약서도 확인하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인지도 알아봐야겠어. 김 경사가 관련 서류를 조회한 결과 그 아파트는 월세 150만원에 보증금 2천만원으로 임대되어 있었고 임차인은 32살의 여성 이지은과 6살 아들 김민준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계약서상의 보증인란에 기재된 인물이었다. 김태호라는 40대 남성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의 직업란에는 대학 교수라고 적혀 있었다. 이 김태호라는 사람 혹시 피해자와 무슨 관계일까요? 김 경사가 의문을 표했다. 일단 신원부터 확인해보자. 박경희가 답했다. 대학 교수라고 하니까 소속 학교도 알아봐야겠고. 추가 조사 결과 김태호는 인천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피해자 이지은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민준 역시 김태호의 친자로 보였다. 하지만 정작 김태호의 행방은 묘연했다. 대학교 행정실에 문의한 결과 김태호는 일본으로 학술 교류차 출국했다는 것이었다. 출국 날짜를 확인해보니 화재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이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이거 수상하네요. 김 경사가 말했다. 화재 발생 후에 바로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박경희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그는 김태호의 출국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일본 현지에서의 행적도 추적해보기로 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확인한 김태호의 출국 기록은 정확했다. 그는 화재 발생 다음 날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고 학술 교류라는 목적으로 3개월간의 체류 비자를 받은 상태였고 현재까지 김태호의 입국 기록은 없었다. 일본 쪽에도 협조 요청을 해야겠어요. 박경희가 결정했다. 김태호의 현재 소재와 활동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어. 한편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도 병행되었다. 국과수에서 치과 기록과 DNA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신들은 이지은과 김민준이 확실했다. 이지은은 32살의 미혼모로 과거 한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지만 임신 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지은의 동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녀는 김태호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이지은과는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태호가 이지은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었다. 지은이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이지은의 전 직장 동료인 박수영 씨가 증언했다. 김태호 씨가 자신의 부인과 이혼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비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요. 지은이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이 증언은 사건의 동기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김태호가 이지은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후 관계 정리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다. 더욱이 자신의 친자인 김민준까지 함께 살해했다는 것은 그의 범행이 얼마나 냉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박경희는 이지은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은행 협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지은은 지난 1년간 총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김태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의 출처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과 지인들로부터의 차용이었다. 이 정도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김 경사가 말했다. 결혼 사기에다가 살인까지.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법상 사기죄와 살인죄 그리고 방화죄까지 적용될 수 있겠어. 김태호를 하루빨리 검거해야겠다. 이때 일본 경찰로부터 협조 답변이 왔다. 김태호는 현재 도쿄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며 학술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공식적인 학술 행사는 일주일 정도였는데 그는 3개월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쪽에 신병 인도 요청을 해야겠어요. 박경희가 결정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확보해야겠어. 수사팀은 김태호의 아파트와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연구실에서 발견된 것은 이지은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폰 메시지들과 금전 거래 관련 서류들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김태호가 이지은에게 보낸 메시지 중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화재 발생 일주일 전에 발신된 것이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는 점이었다. 김태호라는 기혼 대학 교수가 이지은이라는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지르고 거액을 편취한 후 증거인멸과 관계 정리를 위해 그녀와 자신의 친자까지 살해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본 도쿄에서 온 협조 공문을 받아든 박민수 경위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김태호의 현재 위치는 확인되었지만 국제수사협력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확실한 물증 없이는 일본 당국도 선뜻 협조하기 어려워할 것이었다. 일단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부터 더 모아보자. 박경희가 김성우 경사에게 말했다. 김태호의 동선부터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어. 수사팀은 김태호의 출국 전 일주일간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CCTV 분석팀의 협조를 받아 김태호가 거주하던 아파트 주변과 대학교, 그리고 피해자 이지은의 아파트 주변 영상들을 수집했다.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화재 발생 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김태호가 이지은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런데 그가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아파트 내부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경로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지하주차장 쪽 CCTV도 확인해봤나? 박경희가 물었다. 네, 확인해봤는데요. 김 경사가 답했다. 지하주차장에는 CCTV가 고장난 구간이 있어서 완전히 추적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김태호의 차량이 오후 9시경에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6시간. 김태호가 이지은의 아파트에 머문 시간이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했다. 박경희는 국과수의 정확한 사망 시점 추정을 다시 요청했다.
국가수에서 온 정밀 부검 결과는 수사팀의 추정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지은과 김민준의 사망 시점은 화재 발생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화재 흔적과는 전혀 무관했다. 엄마 먼저 죽이고 아이를 나중에. 김 경사가 부검 결과서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잔인한 놈이네요. 박경희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왔지만 자신의 친자까지 살해하는 범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김태호는 평소 대학에서 모범적인 교수로 평가받던 인물이었다. 대학교 동료 교수들을 면담한 결과도 의외였다. 김태호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연구 성과도 우수한 편이었다. 다만 최근 들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교수님이 작년부터 투자 실패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같은 과 소속 이현주 교수가 증언했다. 부동산 투자의 실패에서 10억 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때문에 집도 담보로 잡히고 해서 많이 어려워하셨죠. 이 증언은 김태호의 범행 동기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다.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그를 이지은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으로 이끌었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든 것이었다. 그가 이지은으로부터 받아낸 4억 5천만 원은 그의 빚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수사팀은 김태호의 금융거래 내역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그가 이지은으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행위, 착오 유발, 재산상 손해가 모두 성립되는 명백한 사안이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 10년 이상은 받을 텐데요. 김 경사가 말했다. 거기에 살인죄까지 더해지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지. 박경희가 답했다. 특히 친자까지 살해한 점이 정상 참작 여지를 많이 줄일 거야. 이때 일본 경찰로부터 추가 연락이 왔다. 김태호를 감시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가 공식적인 학술 일정 외에도 개인적인 만남들을 갖고 있었고 특히 한국인 교민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 경찰의 협조로 확인한 김태호의 행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도쿄에서 한국인 사업가들을 만나 새로운 투자 제안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은을 살해하고 빼앗은 돈으로 일본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 사람 정말 뻔뻔하네요. 김 경사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하다니. 박경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일본 경찰에게 김태호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면밀히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태호의 집을 정식으로 압수수색했다. 그의 서재에서 발견된 것은 이지은과의 연애 편지들과 함께 그녀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이 적힌 가계부였다. 가계부에는 이지은 차용금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받은 돈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총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다.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지은의 집 주소와 아파트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이는 김태호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거 완전히 계획범죄네요. 김 경사가 말했다. 우발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한 거였어요.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법상 살인죄에서 계획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더욱이 피해자가 2명이고 그중 1명이 어린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김태호가 받을 형량은 상당할 것이었다. 수사팀은 또한 김태호가 범행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화재 감식 결과 불은 거실 소파 부근에서 시작되었고 인화성 물질이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김태호가 범행 후 시신들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화제까지 추가되겠네요. 김 경사가 말했다. 그렇지. 박경희가 답했다. 아파트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니까 현주건조물 방화제가 성립해. 이것만으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야. 이제 수사팀에게 남은 과제는 김태호를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살인죄로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김태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혐의는 사기죄, 살인죄, 방화죄였다. 사기 피해액만 4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살인 피해자가 2명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즉시 일본 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송부했다.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김태호는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절차상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태호가 일본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일본 경찰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호텔로 향했을 때 그는 이미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난 후였다. 호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태호는 전날 밤 급하게 체크아웃했다고 했다. 도주했나 보네요. 김 경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일본에서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경희도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었다. 김태호가 일본에서 계속 도주하거나 제3국으로 도피할 경우 검거가 어려워질 수 있었다. 더욱이 그가 이지은으로부터 빼앗은 돈이 상당액 남아있어 도피 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일본 경찰은 김태호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내렸다. 공항과 항만,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하지만 일본은 섬나라이면서도 여러 출입 경로가 있어 완전한 봉쇄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내 수사팀도 김태호의 도주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혹시 김태호가 국내로 몰래 입국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김 경사가 말했다. 일본 경찰이 잡아줄 거라고 믿어야죠. 박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완벽해 보였던 수사가 김태호의 도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지은과 어린 김민준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일본 경찰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태호가 도쿄 근교의 한 펜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인 교민의 도움을 받아 은신하고 있었는데 그 교민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일본 경찰이 김태호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민수 경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김태호를 국내로 송환하고 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 경시청에서 온 상세한 체포 경위 보고서에 따르면 김태호는 도쿄 근교 사이타마현의 한 펜션에서 발견되었다. 그를 숨겨준 것은 제일교포 2세대 사업가 최인호였다. 최 씨는 김태호와 대학 동창으로 그의 사정을 듣고 일시적으로 도와주었다가 뉴스를 통해 살인사건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김태호는 체포 당시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이지은과 김민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잡아댔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그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물품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김태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이었다. 그 안에는 이지은과의 마지막 통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녹음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태호가 이지은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협박성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은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알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녹음된 김태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5억 원만 더 구해와. 그러면 정말로 이혼하고 너와 결혼할게. 이지은의 답변도 녹음되어 있었다. 오빠 정말 더 이상은 어려워요. 이미 4억 5천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또 5억 원이라니. 그녀의 목소리는 지치고 절망적이었다. 민준이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제가 더 이상 대출받을 곳도 없어요. 김태호의 반응은 냉혹했다.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 아빠 없이 살기 힘들 텐데. 이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자신의 친자를 볼모로 삼아 이지은을 압박하는 내용이었다. 박경희는 이 녹음 파일을 들으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김태호의 범행은 단순한 사기나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되고 반복된 학대의 연장선이었던 것이다. 일본에서 김태호의 신병 인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서는 추가 증거 수집 작업이 계속되었다. 수사팀은 이지은의 휴대폰 복구 작업을 의뢰했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지은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메시지들을 보면 그녀는 김태호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태호는 결혼 약속을 미끼로 이지은에게서 돈을 뜯어낼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의 연락을 차단시키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오빠 말고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너를 이용하려고 할 뿐이야. 김태호가 이지은에게 보낸 메시지 중 하나였다. 민준이도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할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이지은의 답장들을 보면 그녀가 점점 김태호에게 의존하게 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그녀가 시간이 갈수록 김태호의 말을 맹신하게 되는 모습이었다. 민준이 아빠 정말 힘들어요. 친구들도 다 멀어지고 가족들도 연락을 안 받아요. 이지은의 메시지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오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정말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김태호의 답변은 언제나 애매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반드시 너와 결혼할 거야.
수사팀은 김태호의 실제 가정 상황도 조사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태호는 이지은에게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부인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태호의 부인 송미영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녀는 남편의 불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남편이 요즘 연구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일본 출장도 학교 일 때문이라고 했고요. 송미영 씨는 또한 남편이 최근 들어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졌다고 증언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 실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몇 달 전부터는 오히려 용돈도 많이 주고 가족 여행도 자주 가자고 했어요. 이는 김태호가 이지은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는 빚 상환에 일부는 자신의 가정생활 개선에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지은과 김민준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자신의 진짜 가족과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악질이네요. 김 경사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런 놈이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박경희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보다는 법리적 검토에 집중했다. 김태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들을 정리해보니 상당히 많았다. 먼저 형법 사기죄였다. 김태호는 이지은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을 약속하여 4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다음으로 살인죄였다. 김태호는 이지은과 김민준을 살해했으므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특히 피해자가 2명이고 그 중 1명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형법 현주건조물 방화죄였다. 김태호는 증거인멸을 위해 이지은의 아파트에 방화했으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 정도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김 경사가 말했다. 그렇지. 박경희가 답했다. 특히 계획성과 잔혹성, 그리고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최고형도 가능해. 이때 일본 당국으로부터 김태호의 신병 인도가 결정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김태호는 일주일 내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일본 측은 다만 사형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한국 정부가 적절한 처벌을 보장한다는 약속하에 인도에 동의했다. 김태호의 송환을 앞두고 수사팀은 철저한 준비를 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김태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웠다. 특히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 자세히 추궁할 예정이었다. 김태호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월요일 오전 10시였다. 그는 수갑을 찬 채로 일본 경찰의 호송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김태호의 얼굴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었다. 김태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로 향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체포 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절망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로 이송된 김태호는 즉시 조사실로 향했다. 박경희와 김 경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와 마주한 김태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김태호 씨, 이지은 씨와 김민준 군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박경희가 차근차근 말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김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지은과 민준이가 죽었다는 것도 일본에서 뉴스를 통해 알았어요. 하지만 박경희는 이미 준비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 휴대폰 녹음 파일,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가계부의 메모까지. 김태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이 모든 증거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박경희가 물었다. 김태호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피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나요? 김태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박경희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김태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검찰에 송치하여 정식 재판을 받게 하는 일만 남았다. 김태호가 변호사 선임을 요구한 후 이틀이 지났다. 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최진혁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여러 중대 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낸 경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박민수 경위는 최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김태호 측의 방어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은 우선 김태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CCTV에는 김태호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을 뿐 실제 범행 장면은 없다는 것이었다. 검사님,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최 변호사가 주장했다. 김태호 씨가 이지은 씨 집에 갔다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하고 당황해서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박경희와 수사팀이 준비한 증거는 그보다 훨씬 치밀했다. 국과수에서 추가로 분석한 결과 김태호의 옷에서 피해자들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체포될 당시 그가 입고 있던 셔츠에서 이지은과 김민준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김태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증거들이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을 기록해둔 메모들을 작성해 놓았던 것이다. 아마도 완전범죄를 위한 체크리스트였던 것으로 보였다. 현장 정리 완료, 지문 제거, 방화 설정, 일본행 항공편 확인. 김태호의 휴대폰 메모장에 남겨진 내용들이었다. 이는 그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김 경사가 이 메모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컸다. 이 사람 정말 치밀하네요. 자신의 범행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다니. 박경희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김태호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것이었다. 더 이상 정황 증거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검찰에서는 김태호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혐의는 예상대로 형법상 사기죄, 살인죄, 현주건조물 방화죄였다. 특히 사기 피해액이 4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살인 피해자가 모자 2명이라는 점에서 구형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액이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이 예상되었다.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피해자가 2명이고 그 중 1명이 만 6살의 어린아이라는 점, 그리고 계획성과 잔혹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이 유력해 보였다.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경우 형법 제164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비록 다른 죄에 비해 형량이 낮지만 증거인멸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상참작 요소는 되지 못할 것이었다. 이때 김태호 측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있었다. 최 변호사를 통해 자백과 함께 선처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었다. 아마도 확보된 증거들의 위력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였다. 김태호 씨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가 검찰에 전달한 내용이었다. 다만 극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김태호의 범행이 너무 악질적이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자백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무고한 어린 생명까지 앗아간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재판이 시작된 것은 김태호 체포 한 달 후였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이지은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직접 참석하여 김태호를 응시했다. 이지은의 어머니 박순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에 앉아 있었다. 딸과 손자를 이렇게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태호 그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김민준의 외할머니이기도 한 박 씨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지은이 김태호로부터 받은 고통에 대해 증언했다. 딸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돈 때문에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재판부는 김태호에게 묵비권을 고지했지만 그는 변호인과 상의 후 자백하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였다. 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김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은 씨와 민준이를 죽인 것도, 사기를 친 것도, 방화를 한 것도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재판장은 김태호에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진술하도록 했다. 김태호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투자 실패로 10억 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이지은 씨와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정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으니까요. 김태호의 진술은 계속되었다. 이지은 씨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저도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리라는 것이 살인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김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습니다. 이지은 씨를 죽이고 돈 문제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증인이 될 수 있어서.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은의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었다. 김태호의 냉혹한 계산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검사는 김태호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한 달 이상에 걸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또한 김태호의 사기 행각이 단순한 금전 편취를 넘어 피해자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학대한 후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앗아갔으므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인 측은 김태호의 자백과 반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사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중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사회에 미친 충격도 크다며 특히 무고한 어린 생명까지 앗아간 점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종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태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태호는 형법 제349조 사기죄, 형법 제250조 살인죄,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의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다. 김태호는 선고를 듣는 순간 주저앉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앞에서 그의 모든 희망은 무너졌다. 재판이 끝난 후 박경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이지은과 김민준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피해자들을 생각했다. 이지은 씨와 민준이가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김 경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그들의 억울함은 풀렸겠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사건이 종결된 후 김태우가 이지은으로부터 편취한 4억 5천만 원의 행방도 추적되었다. 그중 상당 부분은 김태우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되었고 일부는 일본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남은 돈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배상금으로 취급될 예정이었다. 이지은의 어머니 박순희 씨는 손자 김민준의 장례를 치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지은이와 민준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그 나쁜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평범해 보이는 대학 교수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결혼 사기와 관련된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피해자들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금융거래 추적 시스템도 강화했다. 김태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무기징역을 복역하고 있다. 그는 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확정받았다. 가족들과의 면회도 거절하고 있어 완전히 세상과 등을 진 상태이다. 박경희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성공한 사람도 내면에는 어두운 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거짓말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은 정말 알기 어려워. 박경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김태호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이지은과 김민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었다. 박경희는 앞으로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